안녕하세요. 제4회 영등포 찾아가는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문화평론 쓰는 허입니다. 네, 오늘은 공감과 사랑 그 네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 책을 테마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경일 교수님의 책이죠.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정말 호기심이 가는 제목의 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죠. 제가 열독을 했습니다. 책에 정말 빠져서 열심히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공부해온 만큼 선생님께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이 책의 저자이신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등포 구민 여러분을 비롯해서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네네. 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즐겁고 또 영광입니다.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네, 제가 박수를 치겠습니다. 아마 멀리서 치고 계시겠죠? 네. 영등포와의 인연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혹시 영등포와 관련된 뭐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영등포구에 살았었고요. 오, 어렸을 때. 그러셨군요. 여기 살았었고 그리고 지금 제 처갓집 장인 장모님이 처갓집. 네, 사시는 곳이 바로 물레동, 영등포 물레동이고요. 물레동이시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또 다른 온라인 강의 영등포 구민들께 한번 같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처갓집에서 400m 떨어져 있었던. 네, 그래서 왠지 장인 장모님께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김서방 뭐 하나 해서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그래서 되게 친숙해요. 그러니까 그 거리 뭐 동네 골목 꽤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죠. 네. 영등포와의 뭐 추억이 뭐 예전부터 시작해서 현재와 또 이제 이어져 있는 뭐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그런 구민분들이 또 시청을 하시니까 오프라인에서 예전은 뵀었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근데 또 온라인으로 뵙게 된 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죠. 근데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참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질문을 되게 잘해요. 채팅창으로.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실제 강의할 때는 자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라고 하면 조용해지죠. 왜 다른 친구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두 자기 집에서 채팅창으로 질문하니까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네요. 이거보다. 이게 더 익숙해서 의외로 재미있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서 코로나로 학생들을 만날 수 없는 거, 직접 만날 수 없는 거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긴 한데 항상 이럴 때마다 좀 즐거운 거나 좋은 거나 뭔가를 좀 더 찾아봐야 되잖아요. 질문 모으는 재미가 요즘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 인지심리학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인지심리학이 영어로는 Cognitive Psychology예요. 음. 근데 이제 Cognitive가 인지, Psychology가 심리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재밌는 건 인지심리학자들의 조상을 계속 위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지, 누구한테 배웠지. 실제로 그런 걸 찾아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뉴로트리, 그러니까 뉴로가 신경이고 트리가 나무잖아요. 네. 뉴로트리.org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가보면 제 이름 치시면 제 지도 교수가 텍사스 대학의 마크만 교수, 네. 그 위에 또 지도 교수님이 노스웨스턴의 데드리 겐트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되게 대보도가 재밌어요. 쭉 나오는 거군요. 그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저희는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나 피아제가 이런 분이 안 나와요. 심리학자가. 제가 8단계 위로 올라가 봤더니 제가 너무 누가 깜짝 나오나요? 놀랐어요. 하이니 헤르츠가 나오더라고요. 하이니 헤르츠. 89.1MHz, 91.9Hz 헤르츠. 그 헤르츠. 네, 주파수. 네네네. 네. 물리학자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저의 조상이세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뭐 했는 사람이냐면 자연현상을 다 숫자로 표현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도도 숫자로 표현해보고 거리도 무게도 압력도 빛의 밝기도 다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숫자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사칙연산의 대상이 되니까 과학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숫자로 표현해보겠다. 이 어이없는 발상을 한 사람들이 저희 조상님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다른 심리학자 분들이 인지심리학자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저기 이공계 지나간다. 네, 맞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공계 왜 왔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이공계 과목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공업수학, 이산수학, 뭐 신경계 구조,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뭐 자바스크립트
이거 제가 맨날 엉엉 울면서 배웠다니까. 네. 정말 그 어려운 저 같은 문과형 인간에게는 사실 심리학과가 범접하기 또 힘든. 문과잖아요. 맞아요. 문과인데 재밌는 건 그런 걸 자꾸 배우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허 선생님을 숫자로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럼 그건 숫자로 만들었으니까 어디다 입력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AI죠. 약간 이런 흐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은 그 8대조 할아버지에서 하이니 헤르츠 같은 분들이 한 200년 전에 나왔다면 네. 한 100년 전, 50년 전으로 가면 다 어떤 사람들 나오냐면 앨런 튜링 같은 앨런 튜링.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맞아요. 영화에 나왔던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족보 자체가 그때 당시에 그 시절의 관점으로 보면 다 눈에 안 보이거나 좀 황당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전공 자체가 예전엔 사이코 피직스라고 불렸어요. 사이코 피직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신 물리학인데 미친 물리학. 근데 그래서 인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인지 심리학하는 분들이 전형적으로 공대 교수님들이나 공과대학 대학원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인지심리학 저희 선후배 인지심리학자분들께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달변가는 별로 없어요. 달변가는 이게 자기 연구를 막 현미경대고 막 이렇게 실험하고 물론 저도 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이랑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제가 풀어나가게 되더라고요. 인지심리학자로서.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른 인지심리학자분들은 그래서 네. 저보고 인문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인지 심리학자 사이에서도 독특한 입지점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김경일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인기가 또 많으신 게 아닌가. 왜 제가 일단 맛있는 거 사드려도 네, 사주십시오. 이 북콘서트의 목적이 또 김경일 교수님의 책을 읽으신 분들에게는 그 이해를 더 심화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네요. 이 책 한번 읽어볼까? 뭐 네. 이런 동기부여의 차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좀 목차를 위주로 교수님께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그 이 책이 이제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인지심리학에 대한 이야기, 또 2장은 인간과 컴퓨터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간과 컴퓨터라고 했을 때 요즘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에게 물론 한 번 이기긴 했지만 졌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수많은 바둑 고수들이 알파고에게 도전했지만 다 패배를 맛봤던.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그럼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데 전 이 챕터를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른다라는 게 인간의 최대 강점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책에서 썼던 예는 왜 그거잖아요.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을 아시느냐?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을 아세요? 서울이죠.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안다와 모른다가 같은 스피드로 나오냐는 거죠. 컴퓨터는 무조건 모른다가 느리잖아요. 네. 굉장히 느리고 때에 따라서는 심하게 느리죠. 다 찾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은 뇌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찾느냐? 정확한 대답을 하려면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지금 주어진 문제에 정확한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 뭐 할지를 결정하는 게 인간이죠. 네. 그렇죠.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몰라요 라고 하는데 그럼 대부분 이러세요. 물어볼까? 찾아볼까? 검색할까? 다음 행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뭐냐면 몰라. 그러니까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아직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문제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컴퓨터한테 제일 힘든 질문이 나 그래서 뭐 해야 돼? 이런 질문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요. 네네. 왜냐하면 기존의 그것에 대한 똑같은 패턴이 없다면 컴퓨터는 찾아본다는 데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에 대한 80세까지의 완벽한 데이터를 구축했어요. 이세돌 구단의 그 바둑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구축한 것처럼. 네. 근데 어느 날 컴퓨터한테 AI한테 나 90대 되면 뭐 해야 돼? 그러면은 AI는 10대부터 80대까지 그 패턴을 보고 계속 이렇게 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갑자기 80대까지 열심히 문학 작품을 쓰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운동선수나 여행가로 돌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심리학과 교수님 한 분이요. 예. 심리학과 교수님이에요. 그것도 신경세포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던 교수님이 정년퇴임 하시다가 한 1, 2년 있다가 야, 나 삼국사기 번역할 거야. 삼국사기. 실제로 그걸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시고 삶의 보람도 찾으시고 또 다른 의미를 찾으시죠. AI가 이런 건 못해요. 그렇죠. 전혀 의외의 행동이 나옵니다. AI는 안 쌓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AI는 어떤 화가의 작품을 예. 한 300장에서 400장 정도 학습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가의 작품을 거의 그 화가가 태어난 것보다 더 제대로 그려요. 그게 대표적인 게 렘브란트예요. 그런데 피카소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피카소는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전위적인 색채, 막 그 독창적인 화풍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화가로서의 자기 인생의 거의 3분의 2를 그냥 평범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카소가 완전히 독창적인 그림을 어느 날 갑자기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네. 큐비즘이라고 그쵸. 하는 거. 그런데 AI는 그 직전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방대한 양의 피카소의 그림을 학습하면 절대로 우리가 아는 피카소를 못 그리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I는 네. 에버리지 셀프라고 불러요, 저희가. 에버리지 셀프. 그러니까 지금까지 A와 B를 열심히 학습하면 A, B를 가장 평균화시켜서 정확하게 내놓는 거죠. 근데 인간은 A와 B를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는 C, 나는 K, 나는 T 이러고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유니크 셀프. 유니크 셀프. 유니크 셀프. 그게 창의성인 거예요. 그 유니크한 셀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3장에 보면 또 메타인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싶은데요. 지금 그 이제 메타인지가 이제 영어로 메타커그니션이죠. 메타커그니션인데 상위인지, 인지가 커그니션인데 메타인지, 메타라는 말이 붙으면 좀 더 위에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허 선생님이 김경일의 인지면 네. 제가 그리고 메타인지면 제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무서운데요. 막 이러면서 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볼게. 나 이러는 거죠. 이 메타인지가 왜 있느냐?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를 마세이요라고 하는 질문에 몰라요 라고 찾아보지도 않고 얘기하셨죠. 네. 그게 인지적 판단이 아니라 메타인지적 판단이에요. 인지는 컴퓨터 같은 거고요. 네. 메타인지는 그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과테말라 안 친해? 맞아요. 그럼 모르겠지. 친숙함과 익숙함을 대상으로 굉장히 빠른 판단을 내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독특한 기능이죠. 조금 더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의외로 협소해요. 협소하고 실제로 인간한테 있는 소위 말해서 순간적으로 무엇을 봤을 때 이게 뭘까? 네. 어디로 갈까? 이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아주 독특한 알과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지식 시스템의 발현 기관이죠. 기계한테는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없는 게 나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컴퓨터가 안 찾아보고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아니죠. 찾아봐야 되니까. 그건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메타인지가 좋은 친구들이 네. 공부를 잘해요. 인지는 대표적인 게 IQ죠. 네. 기억력. 메타인지는 자기 기억력을 보는 눈. 그게 메타인지죠. 그래서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진짜로 일을 잘하는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IQ는 의외로 평범해요. 의외로 IQ는 평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대신 자기 IQ를 보는 눈이 좋죠. 나 이거 어디까지 하면 요만큼 되겠다. 요만큼 하면 이만큼 한 거다.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늘 말씀을 드리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늘 말씀드리는 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다.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다. 네. 제가 유학 가서 제 지도 교수님한테 첫날 들은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만 네 지식이야, 경인.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첫 번째는 네가 네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설명해야 돼, 말해야 돼요. 네,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 그러니까 유태인 교육, 하브르타 이런 데 네, 되게 많지만 네. 결국 핵심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 못 시켰으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나랑 같은 학년이 아니라 심지어 어린애, 전혀 다른 일 분야에 있는 사람, 그 사람까지 이해시킬 수 있어. 이건 진짜 완벽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설명하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 이거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가르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봐야 되는 거죠. 이 책에 창의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창의력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수님은 창의력이 아니라 창의성이라는 말을 유독 쓰고 계신데 그 이유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창의력인 말을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있죠. 근데 이제 력은 힘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고 자원이죠. 상당 부분 이것도 금수저가 있고 왠지 흙수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력이라고 하면. 근데 창의성은 되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느낌을 주죠. 네.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걸 창의력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단 저는 창의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은데 네. 인지심리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창의적 인재란 말도 저희는 잘 안 써요. 창의적 인재?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웬만한 회사 가거나 네. 학교 가면 네. 꼭 창의적 인재를 뭐 육성한다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되게 웃겨요. 창의적 인재를 그럼 뭐 알아서 뽑든가. 육성을 해? 사실은 근데 그 말이, 그 노력은 정말 제가 높이 존중해 드리고 그 다음에 높이 사죠. 그런데 나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있는 거죠. 상황. 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네. 나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뭔지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게 예를 들자면 이제 영화에서 이제 그런 장면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왜 그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맨인 블랙. 외계인 잡으러 다니는. 외계인 잡으러 다니는 영화. 근데 이제 그 맨인 블랙 그게 2인가 3였는데 예. 그 윌 스미스가 터미리 존스랑 원래 터미리 존스랑 이제 파트너였잖아요. 근데 이 타임머신 타고 과거의 터미리 존스를 만나러 갔어. 근데 이제 지구 멸망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그래서 그 악당 외계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 옛날에 과거의 터미리 존스가 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어떻게 하지? 어디에 있지? 이놈을 어떻게 하면 방법이 찾을까? 이러고 있는데 파이 먹으러 가자 그래요. 파이 먹으러 가죠. 그래서 그 진짜로- 일촉즉발의 순간에. 그렇죠. 예. 윌 스미스가 막 난리를 치면서 지금 지구가 망하게 생겼는데 파이를 먹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에 맡길 땐 파이 먹으러 가라 그랬다고. 예. 근데 그 대사에서 파이를 먹는 행위가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파이를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리를 두는 거군요.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떨어졌다는 건 내가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건 여기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건 나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꿔 다른 상황을 가보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예. 알고 계셨던 거죠. 나는 이럴 땐 뭐를 먹으러 가는 상황의 변화가 나를 창의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마다 몇 가지씩을 알고 있으면 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있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산보를 하고 있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목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정말 인간은 상황에 민감해요. 정말 인간은 상황에 민감해요. 그게 인간의 정의예요. 그게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상황의 영향을 별로 안 받으면 그게 동물이고요. 다른 동물이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이 굉장히 쉽게 변한다는 거. 이게 인간이 고등동물이라는, 고등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열등하거나 하등 동물로 갈수록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가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인간은 상황이 조금만 변화도 슉 보고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강한 건데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강하겠죠.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가보는 거예요. 계속 가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유난히 이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나더라. 묘수가 잘 떠오르더라. 해결책이 잘 생각나더라. 이런 걸 몇 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당해요? 그 사람은 그냥 글로 걸어가 버립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노력만 하고 있고. 그렇죠? 노력을 하시지 말라,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은 자기 노력에 날개를 다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일기의 비밀도 그래서 풀었어요. 일기의 비밀이요. 일기 뭐월 몇월 며칠 비 오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했는데 그날 나 오늘 새로운 생각이 많이 났다. 이게 뭐예요? 상황에 대한 기록이야.
상황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 난중일기도 그러니까 이 난중일기를 보면요. 네. 난중일기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그런 쭉 그 완역해 놓은 사이트를 보면 거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국의 충정에 불타오르신 장면은 몇 개 안 돼요. 팔을 몇 회 쐈다. 정말 뭐 날씨부터 네. 몇 명 있었고 그때 누구랑 얘기했는데 얘 삐졌나 보다 말 안 맞아요. 시켜줘서 별의별 신변잡기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어찌 보면 좀 지루하기까지도 해요. 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록을 창세해 놓으니까 내가 생각이 막힐 때 주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묘수를 꺼낼 때 주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순신 장군께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마도 예. 묘수가 생각이 안 난다. 네. 갈대밭길을 걷자. 아,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정말 그런 심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좋은 생각이 나면요. 네. 좋은 생각만 적으시면 안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 그리고 온도, 날씨 다 적으셔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예. 스마트폰이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해주죠. 아,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은 그 날씨에 대한 기록을 완벽히 복원해 주니까 그때의 상황을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전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어. 네. 그래서 그 최재분 교수님 같은 포노사피엔스의 여자 최재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폰을 든 인류를 못 당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을 남기는 습관을 가진. 예. 아, 근데 이제 허 선생님은 포노사피엔스가 아니죠. 아, 호모사피엔스. 네. 스마트폰 있는데 호모사피엔스 위드 스마트폰. 네, 맞아요. 저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되게 중독된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스마트폰을 뺏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을 잘 쓰게 만들어야 되죠. 그 초연결성.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생각의 상황을 완벽히 복원해 줄 수 있는 그 로그, 그걸 로그라고 하죠. 네. 그런 로그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앞으로는.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는 근데 그게 바로 일기를 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했었어요. 다 뭡니까? 상황이 그만큼 무섭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창의는 또 연결하는 힘이다라고 적어 주셨어요. 전 여기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연결하는 힘, 은유를 말씀하시면서 시집 좀 많이 보세요라고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인류 역사상 사실은 최고의 아이디어들은 다 동떨어지는 걸 이어붙여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책에 소개해드린 것도 있지만 뭐 심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연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를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원자의 구조가 태양계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태양계 만화책 보다가 태양이 다른 행성들을 못 도망가게 뱅글뱅글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태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시스템을 보면서 원자도 그렇게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걸 이어붙여 본 거죠. 뭐 벤젠의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 어거스트 케큘레가 뱀이 자기 꼬리를 덥석 물고 먹으려고 잡아당기니까 뱅글뱅글 돌아. 맞아요. 그러니까 벤젠의 네.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 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걸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미 있는데 전혀 다른 영역에서 슬쩍 한번 가져와 보는 거죠. 붙여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연결이 그런데 항상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새롭다, 와 신기하다 라는 물건을 만들어 팔 때도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과학적인 데서는 정말 절묘한 해결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문학에서는 그게 뭐예요? 은유법이 되기도 하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은유법이 많이 들어간 걸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은유법이 99%인 게 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시. 네. 그래서 시를 읽어야 된다는 게 꼭 시만 읽으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너무 은유, 메타포 이게 동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이는 게 메타포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 이런 표현 같이. 맞습니다. 메타포가 있는 거를 이게 계속해서 소비하고 느끼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보고 듣는 거를 너무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전만 가지고 공부하면 메타포가 0인 거죠. 맞아요. 네, 사전은 메타포가 제로여야 되니까. 근데 사전류의 책들로만 공부한 친구들이 그래서 창조성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왜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와 아무 상관없는 그렇게 어렸을 때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을 많이 했을까? 문학을 많이 했을까? 다 계속해서 이제 동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여 볼 만한 연습이 기초 체력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사전류의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식을 여기서만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져온다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과서 밖을 벗어난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묘한 아이디어라는 걸 못 만들죠. 어. 기존에 있는 걸 정확하게 가져오는 건 할 수 있는데. 음. 근데 예전에는 그것만 잘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걸 누가 하냐면 그걸 AI가 하잖아요. 원래 있던 거를 잘 정확하게 해놓은. 그러니까 유추, 은유 뭐 이런 것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AI가 대체하기 딱 좋은 사람이 되는. 아, 네, 이거 사실 의외로 준엄한 얘기예요. 맞아요. 준엄한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문학, 예술 이런 동떨어진 게임, 그 동떨어져 보이지만 이제 자꾸 연결성이 높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도 사실은 그런 게임이 좋은 게임이죠. 상징성이 많은 거, 아. 네. 은유가 좀 많이 포함된 거. 예. 네. 그럼 은유가 또 제로인 게 또 있죠. 게임 중에. 그건 게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왜 이걸 게임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노름이에요. 노름. 아, 노름, 도박.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노름과 놀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게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조심스러운 게 게임 만능주의로 갈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게임문화재단 이사장님으로서. 근데 사실은 그런 게임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임, 네. 좋은 문학 작품, 좋은 문화 예술. 생각해 보세요. 그 메타포가 떨어지면 그건 외설적인 포르노물이고요. 그 메타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성적인 측면이 있어도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 은유성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걸 그 모호하고 사실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 라고 하지만 그게 내가 배운 지식을 정말 빛을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AI가 못하는 영역의 일을 똑같은 지식을 배웠는데도 AI가 못하는 영역의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가파르게 AI가 사람들과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뭔가 일을 못하니까 네. 가파르게 AI가 그 틈을 메꿔서 계속 일을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AI가 못하는 측면에 대한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화, 예술 이런 거를 계속 경험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메타포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메타포를 직접 생산해야 돼. 만들어내야 돼. 이게 네. 바로 뭡니까? 내가 직접 써보고 직접 그려보고 직접 음악을 연주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 말할 수 없는 연결성이 생기죠. 하셔야 돼요. 문화를 그냥 단순히 느끼고 이런 간접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네. 문화를 직접 하는, 직접 내 손, 내 발, 내 입, 내 코로 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훨씬 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정말 교육적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좀 변화해야 하는 시기고, 예, 정말 그렇죠. 이미 변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안 느껴 하고 있는 것이도 모르겠어요. 네. 또 이 책에서 교수님께서 원트와 라이크를 구분하라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원트 하면 뭐 우리가 원하는 것, 라이크 좋아하는 것, 뭐 둘이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좋아하니까 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왜 이걸 구분하라고 하신 걸까요? 네. 사실은 저희도 심리학에서 이걸 구분한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당연히 저희도 그냥 원하면 좋아하니까 원하겠지. 네. 좋아하니까 원하겠지. 근데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예죠. 저희 딸. 네. 저희 딸. 너무 익숙해요. 따님. 그래서 근데 잠깐 그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자면 놀이동산 가서 풍선 사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사줬더니 5분 후에 풍선줄로 왔죠.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비싼 막 거였는데. 혼내줬죠. 네. 근데 풍선 사달라고 난리 쳤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풍선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불과 5분 후에 풍선줄 놓고 저한테 먼지나게 혼났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어떤 아이도 풍선을 안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강렬하게 원하느냐면요. 좋아서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진짜 강렬한 원트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어. 마음이 불편하겠죠. 맞아요. 네. 사람은 좋아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욕구보다 불편함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더 즉각적으로 강하죠.
훨씬 더 강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트는 대부분 그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음.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고, 다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나만 안 보고 있어. 이거 얼마나 큰 고립이에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따돌림 받았다는 느낌, 고립되어 맞아요. 있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나도 원트 해서 가져서 그들과 똑같아지겠다는 거죠.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강렬하게 원해서 10,000원 넘게 풍선을 주고 샀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니까 그제 아이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구나. 맞아요. 하고 넣어버리는 거죠. 어우. 예.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 네. 원하는 걸 가져도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들인 것 같아요. 아. 원하는 걸 가졌는데도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 그러면 꼭 이런 질문 하세요. 좋아한다고 하는 건 너무 철없는 거다. 네. 어떻게 인간이 좋아하는 일만 하냐. 좋아하는 일만 하냐. 물론 그렇죠. 근데요. 첫 번째.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허 선생님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네. 저는 한 70. 그렇죠. 쌀? 그렇게 예. 얘기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0대 중반으로 발표되니까요. 네. 그런데 기대 수명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실제 인간의 가장 빈도가 높은 그 확률이 높은 수명을 많이 연구하는 서울대 인구통계학 전공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가 있습니다. 저랑 예. 굉장히 절친한 후배 교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제가 허 선생님보다는 나이가 그래도 몇 살 많잖아요. 예. 몇 살? 몇 살? 몇 살이라고 해두지요. 네, 몇 살? 네, 어쨌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또 이제 수명이 제가 아무래도 좀 더 짧겠죠. 네. 좀 더 젊은 세대로 가서 수명이 길어지니까.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근데 실제로도 연구자들끼리도 많이 쓰는 얘기예요. 저한테 사석에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다가 몇 년 전에 예. 형 몇 년생이야? 모르냐? 나 1970년생. 형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살아. 그럴 수 있군요. 되게 오래 살아요, 우리 인간이. 어. 수명이 되게 길어졌어요.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 인류가 거의 80%가 40 이전에 죽었고요. 50을 못 넘기는 인류가 대부분이었고 더 100년 전에 막 30 이전에 죽는 사람은 부지기수였고 10,000년 전엔 20살 넘기는 인류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인류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40 되기 전에 다 죽는 걸 가정하고 모든 신념 체계와 문화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100살 넘게 사셔야 되고 130, 140까지 사셔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 네. 예전에는 돈 되는 일, 짧게 오래 못 사니까 네. 지금 당장 필요한 일,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길게 가야 되는 시기에서는 네. 장기전이라는 거죠. 단기전에서는 네. 단기전에서는 이악 물고 요게 포인트다라고 하는 게 하면 끝나지만 예. 장기전에서는 뭡니까? 이런 장기전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이클을 못 만들어내면 지옥 같은 삶이 펼쳐져요. 그렇죠. 딸랑 10년, 20년만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는 싫어하는 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70년, 80년 일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에서 내가 싫어하는 일하고 살아? 이것보다 더 고역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옵션이 아니라 되게 준엄한 당면 과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끝도 없이 찾아야 돼요. 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어떤 것에 딱 열정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이게 적성검사로 만들어서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고요. 저는 지금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새롭게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새롭게 발견하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게 사실은 나에게 목숨이라는 걸 주신, 나라는 생명체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효도가 아닐까 싶기도 할 정도로 수명이 너무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 과정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어요. 오래 못 살 때는 짧게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시기에는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무조건 참을 수 있었어요. 10년, 20년을 하면 되니까. 네. 근데 80년 동안 그렇죠? 그 힘든 일을 하려고 못하죠. 과정은 늘 고통스러워요. 과정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는 거랑 즐기면서 하는 거랑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난 그리고 난 서정은 씨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지. 즐기면서 하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저 전적으로 공감하죠.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네. 글을 쓰는 과정이 즐거우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네. 그럴 저도 리 논문 없죠. 쓰는 과정이 절대로 즐겁지 않아요. 네. 고통스러워요. 열매가 단 것뿐이죠. 그런데 좋아하는 걸 아닌데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겠어요? 좋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는 것과 즐긴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우린 이것도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네.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해야만 나오고 네. 하지만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이걸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의 고통도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크가 중요한 거죠. 네. 원트가 아니라 라이크를 중시하는 삶.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책의 알맹이를 그래도 여러분께서 좀 많이 습득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또 교수님께 다 질문 드린 건 아닙니다. 또 여백이 있어야.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이렇게 너 뭐 요건 몰랐을 거다 이런 표정이 갑자기 저한테 보여주시죠? 여백이 있어야 또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또 뭐가 담겨 있지?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다 말씀드리면 네. 네. 또 이런 to be continue가 있어야 여러분께 좀 죄송하지만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주최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또 인지심리학자로서 창의성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책이라고 하는 이 매체의 미래, 또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좀 사유를 해야 될까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 책, 어떻게 보면 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AI가 있는 시대에 책이 무슨 필요? 도서관이 무슨 필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책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에 내기를 하자라고 하면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에 걸 겁니다. 가장 인문사회 계열의 학문 분야로서는 가장 신기술이나 IT 쪽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하지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구시대의 유물로 남는 거는 별개의 문제죠. 일단 없어지지 않을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제가 오래 읽었던 논문 중에 최고의 논문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래서 이 책에는 아직 소개가 안 됐는데 예. 오래 읽었던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바로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논문인데 사람들한테 너 종이신문으로 볼래? 태블릿으로 온라인으로 배달되는 신문으로 볼래? 다 지금 시절이 어느 때인데 이걸로 보겠다고 하죠. 전 종이신문 구독합니다. 네. 호모사피엔스라서. 이게 수많은 기업에서 과장님들 1000명한테 물어보면 이제 2명인데. 네. 자, 근데 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디지털을 선택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종이신문으로 배달되는 거에는 구독료 얼마 내실래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태블릿으로 배달되는 이거 뉴욕타임스 가지고 한 연구였거든요. 이 배달되는 신문이 뉴욕타임스. 왜냐면 뉴욕타임스가 유료니까. 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태블릿으로 배달되는 신문보다 종이신문으로 배달되는 것에 돈을 더 많이 내겠다고 합니다. 이건 구독료, 종이의 값과 배송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고려해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에요. 선택은 디지털로 하고요. 예. 우리는 마음을 아날로그, 만져질 수 있는 물질에다 줘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요. 네.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를 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어떤 결심을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들게 할 때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종이에다가 쓰라 그래요. 종이에다가요. 그리고 잘 접어서 지갑에 넣으라 그래요. 소중히. 그럼 뭐예요? 나의 결심이 물질이 됐죠. 네. 그래서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나의 결심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물질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돼요. 책은 물리적 실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서 이 만진다는 느낌이 있죠. 의외로 만져가면서 읽은 글은 오래 남아요. 오래 남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물리적 실체로서의 책은 분명히 앞으로 자기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자, 단 그런데 네. 활자가 예전에 오히려
새로 나왔을 때 그 전에 구시대의 유물로부터 무지하게 공격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인쇄됐다 그러죠. 네. 우리가 마음의 양식 책은 이렇게 인쇄된 거죠. 여기에 허 선생님이 직접 쓴 게 아니잖아요. 예. 활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식인들이 어떻게 자기가 직접 쓴 것도 아닌 자기가 직접 글로 쓴 것도 아닌 남이 그것도 이 성의 없이 인쇄한 활자를 읽고 지식이 머리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냐. 예.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했었고요. 그거 바보 상자라 그랬어요. 바보라 그랬어요. 그거 읽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올 때 항상 이 전 시대의 터줏대감에 해당하는 지식의 전달 매체들이 얘를 바보 취급하고 그랬어요. 바보 취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보가 아니죠. 또 다른 종류의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지식의 습득 방식이죠. 글로 쓰면 책 한 권 쓰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죠. 오래 걸리죠. 근데 책으로 읽으면 하루면 읽을 수도 있는 분량이 있죠. 그러니까 더 속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400년 전, 500년 전 활자가 없던 시기에 나올 때는 이게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나왔죠. 네. 책과 유튜브는 그러니까 그걸로 유튜브로 공부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서의 실체감을 있는 자존감을 지키면서 동시에 책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야 돼요. 이것도 책이야, 유튜브도 책이야 라고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책의 미래는 예. 오히려 그런 더 확장성을 가지면서 책의 스스로의 물리적 실체로서의 존재감을 지키는 영역과 그 다음에 더 확장적인 의미로서의 책의 개념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한 100년 후에 어떻게 알겠어요? 예전엔 이걸 책이라고 안 불렀거든요. 그렇죠. 내가 직접 손으로 쓴 것만 책이라고 불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그때 당시에 100년 후엔 유튜브를 보면서 책 읽고 있어. 그러니까 책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저는 그러네요.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종이책, 전자책.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서관이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종류의 책을, 많은 다양한 플랫폼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떤 날은 정말 종이책으로 보고 싶은 날이 있고요. 네. 어떤 날은 정말 태블릿으로 보고 싶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그 내용을 유튜브로 보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러실 거예요.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도서관이 나머지 두 개를 먹으면 되겠어요? 그럼 도서관은 점점 더 구시대의 유물로서의 책만 하는 박물관이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박물관처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박물관 비하가 되고 이 뒤에 사서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네. 아마 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확장시켜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책의 범위 자체를 사유하게 하는 그러니까 종이책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매체 자체를 책으로 넓힌다면 정말로 영상 전문가가 나중에 도서관에 상주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를 그럼요. 경험하게 해줄 네,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네. 도서관학과라고 이제 안 부르잖아요. 사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그 도서관학을 이제는 예전엔 서지학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다 정보과학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보과학이에요. 정보과학이니까 도서관이란 이름도 어떻게 유지를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이걸 좀 더 정보과학원으로 바꿔야죠. 여기 오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플랫폼을 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바꿔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종이책이 더 잘 살아남아요. 네. 이미 도서관에 대해서 워낙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0년 북콘서트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에게 도서관이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네. 김경일 교수님에게 도서관이란? 밥 먹는 것만 빼고 다 했던 곳이에요. 이야, 이런 대답을, 놀랍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런 날이 있지만 예. 운동장에서 밥 먹는 것만 빼고 하루 종일 운동 못 하죠. 그렇죠. 예. 힘들어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 밥 먹는 것만 빼고 하루 종일 있어봤던 곳은 집 말고는 도서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도서관에서는 책도 읽고 잠도 잘 수 있거든요. 잠도 자고 그리고 공상도 하고 맞아요. 멍도 때리고 걸어도 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에요.
1970년대에 그 경포대 해수욕장, 네.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을 쭉 보여주는데 다 비치파를 입고 사람들 막 물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노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어떤? 그게 바로 경포대 야외 도서관이었어요. 아, 야외 도서관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40일 동안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완벽히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해수욕장 가니까 옷 다 벗고 네. 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거기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먹고 자고 활동만 하면 그게 동물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해수욕장에도 있었던 게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끊임없이 재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뭐 명답입니다. 이 창의성 책을 쓰신 분이라 그런지. 네. 네, 오늘 찾아가는 북콘서트 네 번째 이야기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저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도 네. 오늘 또 새로운 제 네. 생각들이 많이 났어요. 많이 어. 났고 한 그중에 절반은 야, 나 이렇게밖에 말 못하나? 라고 하면서 속으로 땅에 치고 있었고요. 나머지 한 절반은 내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나?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고 네. 아마 그거는 도서관이라는 환경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아주 독특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 아주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가 평상시에 못마땅했던 다른 교수님을 불러다 놓고 이런 질문 세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또 장난기가 그렇군요. 발동을 하네요. 네, 아이고. 오늘 김경일 교수님 워낙 또 유쾌하시고 또 창의성과 관련한 정말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으로서 좋은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자리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